어떤 갯날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다 저편에서 배가 들어오네요. 보이나요? 그가 왔어요. 나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언덕에 숨어 있을래요. 얼마나 길든 상관없어요. 바로 그를 만나면 반가움에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이렇게 꼭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나는 믿고 기다릴 테니까요. 이 어떤 여인이 절규하면서 외치는 듯한 이 애달픈 구절은 오페라 나비 부인의 2막에서 부르는 어떤 갯날이라는 아리아입니다. 나비 부인의 이름은 본래 초초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나비 접자를 사용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나비 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비 부인은 1904년 푸치니가 작곡한 오페라의 타이틀 롤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게이샤 초초상은 15살의 어린 게이샤입니다. 그녀는 아직 기녀로 활동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 미국인 장교 핑커튼과 결혼을 해서 기생에서는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좋은 가문의 출신이지만 이제 집안이 몰락하고 기녀 신분이 된 그녀는 이 비루하고 답답한 현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서 미국인 장교 핑커턴을 선택합니다. 초초상은 화려한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수단으로 핑커턴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아직 새 신부가 등장하기 전에 새신랑 핑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은 재미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고 나는 미국인 신부와 정식으로 미국에서 결혼을 올릴 예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등장인물이 나타나기도 전에 여주인공의 비극적인 앞날이 예고되고 있는 셈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오페라 나비 부인은 19세기 말 일본의 항구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국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인 장교를 남편으로 맞아 결혼을 하지만 그 남자는 곧 떠나버립니다. 그 남자의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3년 이상을 기다린 나비 부인에게 돌아온 것은 미국인 부인과 함께 돌아온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아이를 데리러 왔을 뿐이죠. 미국인 남편에게 그리고 그의 새 미국인 부인에게 아이를 넘기기로 결심한 나비 부인은 아이를 보내고 스스로 자결을 선택합니다. 이 오페라의 원작은 원래 데이비드 벨라스코의 희곡, 연극, 나비 부인이었습니다. 푸치니는 프랑스 오페라 토스카에서도 프랑스어를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 오페라의 성공을 직감하고 오페라로 만들었듯이 이 작품, 연극 나비 부인을 보고서도 영어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작품이 오페라로서 성공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벨라스코를 설득해서 오페라로 만들자고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 작품은 존 루터의 소설 나비 부인이 원작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버림받은 일본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이 이 나비 부인 한 작품만은 아니었습니다. 1893년에 프랑스 작곡가 앙드레 메사제가 작곡한 국화부인도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피에르 로티의 소설 국화부인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잇따라 발표된 이 두 작품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나가사키에서 서양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일본인 여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티는 나비 부인의 작가였던 존 루터 롱과는 달리 실제로 일본에서 체류하면서 그 경험을 자기 작품에서 녹였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푸치니는 이 점에 큰 매력을 느끼고 나비 부인을 오페라하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로맨티스트였던 푸치니는 수많은 여인들과 아름다운 연애 사건을 많이 일으켰는데요. 정작 그가 사랑했던 대상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조각 작품인 갈라테이아를 사랑했던 피그말리온처럼 푸치니도 자신이 창조한 오페라 속의 여인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토스카, 또 마농 레스코, 그리고 미미, 그리고 나비 부인에 이르기까지 환상 속의 연인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푸치니의 작품 속에 나오는 그의 남성의 로맨틱한 아리아들은 모두 자신의 여주인공을 향해서 푸치니가 바치는 사랑의 노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바로 이 나비 부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여인들과 연애 사건을 일으켰던 푸치니였기 때문에 그의 부인은 의부증에 걸릴 정도로 질투가 많고 노이로제가 심했습니다. 어떤 부인의 히스테리에 엄청나게 시달리던 푸치니는 자신만을 바라봐주면서 지고지순하게 희생을 하는 이 일본 여인에게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는 나비 부인에 대한 판타지 때문인지 오페라 작곡에 더욱 특별한 정성을 기울이게 되고요. 첫 공연에도 많은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작품 나비 부인은 푸치니를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가보지 못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 그리고 동경은 사실 푸치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19세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보이고 있는 유럽 예술가들의 주된 성향이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중국 도자기의 뒤를 이어서 일본의 채색 도자기가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채색 도자기에 대한 어떤 애호와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뒤이어서 이 일본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있는 것이 일본의 채색 목판화인 우키요에의 발견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럽에 수출하는 도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상업 예술이었던 우키요에는 유럽으로 와서 큰 대접을 받게 됩니다. 어떤 단순한 색감과 유럽 회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색적인 구도 덕분에 이 우키요에는 당시 인상주의 화가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 유럽 화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구도는 특히 고갱이나 고흐 이런 프랑스 화단의 화가들 중에서도 클로드 모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클로드 모네는 기모노를 자신의 부인에게 입힌 작품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1876년에 기모노를 입은 까미유라는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은 모델이 아주 화려한, 사실 그 기모노는 일본의 게이샤나 아니면은 또 가부키에 출연하는 그러한 배우들이 입는 아주 호화로운 의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입는 의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어찌됐거나 그런 호화로운 의상을 입은 서양 여성을 모델로 해서 그 의상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작품의 배경이 또 일본의 모두 부채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본의 아주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있어서 더욱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문양과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섬세하고도 호의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가들이 우키요에를 오마주하고 또 재해석하는 동안에 드뷔시 같은 작곡가들은 역시 우키요에와 같은 일본 문화를 자신의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뷔시가 세계의 교향악적인 스케치라고 이름 붙인 라메르, 바다라고 하는 교향악곡을 보면은요, 아주 화려한 그리고도 험난한 바다에서 부딪히는 사람의 모습을 인상주의적인 작곡 기법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키요에 작가인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큰 파도라는 작품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우키요에는 드뷔시 바다 교향곡의 표지로도 사용이 될 정도로 드뷔시는 이 작품에 대한 오마주로서 자신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가와 해변의 큰 파도라는 작품에 대해서 영감을 받은 작가는 드뷔시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까미유 클로델이라고 하는 여류 조각가 역시 이 작품을 가지고 파도라는 작품으로 오마주해서 아주 인상 깊은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평면 예술이었던 우키요에가 이제는 조각이라는 공간을 확보하는 예술로 거듭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비 부인이나 국화 부인도 이런 측면에서 함께 창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통속 소설이었지만 일본에 대한 흥미로 인기를 끌어서 다른 예술로, 오페라와 같은 다른 예술로 변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본풍의 문양이나 일본 스타일의 예술을 애호하기 시작했던 자포네즈리라는 어떤 일본 문화 취향에서 이제 점점 더 나가서요. 일본의 문화를 스스로의 문화와 결합해서 융합해서 재해석을 하는 자포니즘으로까지 확대되는 단계로 이르게 됩니다. 나비 부인 역시 이러한 문화의 소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페라 한 편이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가 되고 역사의 가해자로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럽 사회는 일본을 생각하면은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연약한 아이와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련하고 아름다운 나비 부인의 이미지는 일본의 국가 이미지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예술이든 사람이든 첫인상이 중요한 것은 공통된 법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오페라가 서구 남성과 아시아 여성과의 어떤 일그러진 관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오페라 나비 부인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극적인 구성과 그것을 표현하는 음악이 갖는 아름다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치니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바그너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계승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 평가를 받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나비 부인의 일막의 이 두 주인공의 사랑의 이중창을 보면은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바그너의 악극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처럼 이 두 사람 핑커톤과 나비 부인이 부르는 사랑의 이중창은 굉장한 현대음악적인 기법과 바그너적인 무한선율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롯이 두 사람의 사랑의 하모니만으로 10분 이상을 끌고 가는 이 부분이 일막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혼식 장면에서 제시된 청순하기 그지없는 새 신부의 모티브는 나비 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막에서도 핑커톤과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생각할 때 이 모티브가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첫날 밤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어서 바그너가 사용하던 유도 동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끊어짐 없이 서로의 선율을 주고받으면서 이어지는 선율 또한 바그너의 무한 선율을 연상시킵니다. 관연하게 풍부한 화성을 강점으로 하는 그의 음악에 현대음악의 세련된 색깔이 묻어나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이 나비 부인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푸치니는 평생 화성음악을 지향한 작곡가였지만 음악적인 긴장을 유도하고 관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로서 비화성음과 또 반음계를 적절하게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는 작곡가 푸치니의 흥행사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당시에는 녹음기도 없고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양이나 아시아의 음악을 참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아시아의 오음음계를 체보해서 그 악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정서가 가득 묻어나는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것이 이 나비 부인의 음악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비 부인은 사실 이 공연 내내 무대를 지켜야 되고요. 또 순진한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 강한 의지를 가진 엄마로까지의 모습을 모두 토해내야 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관객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야 되는 연기력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소프라노한테는 가장 어려운 배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비 부인이 노래하는 아리아 어떤 갯날은 꿈꾸듯이 시작을 해서 피를 토하는 절규로 끝을 맺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향한 외침이자 기다림에 지친 자신을 다독이는 다짐으로 초초상의 성숙한 변모를 볼 수 있는 오페라의 명곡 중에 한 곡입니다. 이 작품에서 초초상이 더욱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은 다른 등장인물과 관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여주인공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작품 초반 장난과도 같은 결혼에 희생양이 되었고 또 남편이 다른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초초상을 바라보면서 관객들은 안타까움과 연민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러한 그녀에게도 자신의 잔혹한 운명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배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방안을 꽃으로 가득 장식하고 성장을 한 채 남편을 기다리는 초초상의 뒤에서 가련하게 흐르는 음악은 그 유명한 허밍 코러스입니다. 허밍 코러스는 몽환적이고 애상적인 선율 때문에 어떤 사랑의 노래가 아닐까 생각들 하시기 쉬운데요. 실은 이 곡은 노동요입니다. 나가사키의 사람들이 이제 새벽에 일을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되어 뱃사람들이 일을 나갈 정도로 새벽이 되었다는 것은 이 작품의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나비 부인이 지새웠던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가장 비참했던 이 장면을 푸치니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작곡가인 푸치니가 아시아의 에이블비 정서를 알 리도 없었을 텐데요. 인물의 감정을 절제시키면서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작곡 기법을 썼다는 점에서 작곡가로서의 그의 비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책과 회한으로 가득 찬 핑커톤의 뒤늦은 외침이 초초상이 떠난 무대를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그때 울리는 금관악기의 강렬한 선율은 단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던 나비 부인의 질책과도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질책과 함께 작품은 무겁게 막을 내립니다. 19세기 유럽인들에게는 동경과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일본의 문화를 푸치니의 현대적인 오페라 작법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오페라 나비 부인이었습니다.